자격시험 응시하는 경우 당해 지자체 조례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내야 됩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고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죠.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냅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교부할 때는 안 내고 재교부할 때는 냅니다. 그걸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내고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냅니다.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도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 거 휴업, 재개, 변경신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자격증 교부신청, 보정설정신고, 인장등록 등인데 그 수수료 안 내는 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수료 내는 걸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시 그 밑에 표 밑에 보면 사무소 이전 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무소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 등록증을 재교부 받게 되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 그 자체에 수수료 내라고는 법에는 없지만 서식에 보면 사무소 이전 시에도 수수료 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전 신고서 서식에 보면. 그건 법에 규정이 없는데 서식에 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에 보면 수수료 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입법의 불비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저도 사무소 이전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 받습니다. 사무소 이전하면. 왜냐하면 기재사항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예 컴퓨터로 출력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도 있지 않냐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예 뭐 바로 출력을 해버리더라고. 출력을 해버리면 옛날 거 없어져 버리고 새로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무조건 내야 돼요. 그 수수료 1,000몇백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몇백 원 또 넘는데 하니까 카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수료 냈어요. 저도 사무소 이전할 때. 그 원래 원칙적으로 그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서식에는 어쨌든 수수료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법조문에는 사무소 이전 시 수수료 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서식에 있어요. 서식. 그래서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사무소 이전할 때 수수료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는 서식에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서식을 잘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종별 변경입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종별 변경.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 이 말이죠. 종류별. 종류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종별 변경이라는 말은. 자, 종별 변경은 종별이 몇 개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시험에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별 변경을 할 때는 원칙이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원칙 신규 등록,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재교부 신청.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중개인들이 자격증을 따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현실적으로 없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걸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책에 전부 다 이 종별 변경에 대해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적어놨을 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게 11번, 테마 11번 등록 기준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오른쪽에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건 시험에 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등록 기준인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메뉴에 적어놨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은 등록 기준은 아닙니다. 법 제10조 결격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은 시행령 13조에 있습니다. 이게 등록 기준이 시행규칙에 있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있다까지 시험에 출제됐어요. 시행령 13조에 있습니다.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 같은 말이죠.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게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려면 당연히 자격증은 있어야 됩니다. 자격은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 말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해야 되고 1년 넘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물론 실무교육은 시도이사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이어야 합니다.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예, 사용승인은 받았지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받았지만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2달 정도 걸린대요, 시간이. 그럼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를 하는데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건물이라도 되지만 남의 건물이라도 된다는 이야기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교육,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나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은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를 만족해야 되므로 중개사무소는 일종건생,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파트에 중개사무소가 안 된다는 말은 없다. 그렇지만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의해서 안 된다. 될 수 있는 것은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가능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건축법 이야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 생소한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정리하니까 혹시나 또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법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는. 자, 이게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이고요. 이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오지선다형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5개, 1번부터 5번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5개니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본금 2억 원 이상 하면 X죠. 보정설정 금액은 법인 2억 원이죠. 보정설정 금액은 2억 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5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어야 한다. X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된다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왔던 게 사회적 협동조합도 5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X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예, 법 14조 업무만. 근데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입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삿짐센터 알선, 도배업체 알선, 주택상가 분양대행 등 6가지는 할 수 있다. 건축자재업 할 수 있다 하면 X죠. 6가지 겸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다.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 영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대표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자 포함하면 X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3분의 1. 여기 3분의 1이라는 말 나오고요. 또 3분의 1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 공제운영위원 19명이 있는데 19명 중에서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은 그 19명 중에 3분의 1 미만이어야 되죠. 3분의 1 미만.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또 3분의 1 이상 두 번 나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사원은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따라서 임원이나 사원이 같은 의미입니다.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전원, 자격증 없어도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연수교육은 안 받는다고 했어요. 실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자격증 없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우리 그냥 자격증 없는 보조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그 왼쪽에 3번하고 똑같아요. 모든 사무소는 똑같아요.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전 사무소, 이전 후 사무소, 모든 사무소는 요건이 똑같다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요. 가설 건축물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11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자, 등록 절차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입니다. 등록 절차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개업 절차 이 말이에요.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개사죠. 그래서 개업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업 절차. 등록 절차. 자, 등록을 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변호사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다만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탁업자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없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격 취득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도이사가 실시하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상이 이하가 되겠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개인 등록 기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고 아까 자격취득이라고 프린트에 됐었지만 자격취득은 사전 요건이죠. 등록 기준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등록 기준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거의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중요하다고요. 오지선다행이니까.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안 한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합니다.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한다.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한다.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하면은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된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등록을 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제 30조는 보정설정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등록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등록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보면은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에 보면 등록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여러 번 해봤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인장등록 안 하면 안 내줍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지금 뭐 유명 출판사 많은 책들이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등록해도 된다는 취지로 적어놨어요. 그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강의를 잘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있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게 주무부서에 법무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물어보고 등록관청에 물어보면 돼요. 그분들은 등록을 안 해보고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한 분들이고 저는 8번 망해봤어요. 8번 등록해봤어요. 했다가 개업했다 망하고 개업했다 망하고 수없이 망해봤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여러 번 해봤어요. 결국 어디를 보면 되냐면 시행규칙 별지 6호 등록증 서식에 보면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인장을 변경 등록할 때도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되죠. 왜 제출해요? 그 도장 찍으려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등록할 때는 그 등록증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도장 찍어주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스카치 테이프를 안 붙이고 요즘 최근에 등록해 보니까 그 자동으로 그게 컴퓨터에서 그게 찍혀 나오더라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감 도장도 보면 옛날에는 찍었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요즘은 안 찍고 그냥 아예 스캔이구나. 그 참 스캔돼서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등록증에 스캔돼서 나와요. 그 인장 등록할 때 찍은 도장 그게 스캔돼 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아예 그 인주가 안 묻더라고.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도 안 붙여줘요. 그게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스캔돼 있으니까. 옛날엔 도장 찍어가지고 이게 스카치 테이프 붙여줬어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서 결론은 시험에 옛날에 나오기는 했었어요. 등록증 받고 나서 인장 등록해도 된다. 그게 오라고 출제됐다가 이신청이 돼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잘못됐다고. 그런데도 이제 이게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그걸 못 봐가지고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면 된다. 이런 쾌수는 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유명 출판사 책이. 저는 물론 그렇게 써놓지 않았는데 그 다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정통 2단 이거는 판단하는 게 정통은 사람 숫자만 하면 정통이라고 하는데 꼭 진리는 사람 숫자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판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게 다른데 혹시 들으면 다르다고 생각하면 주무부서에 물어보시면 돼요. 국토교통부에. 자, 이게 등록 절차입니다. 그냥 시험에 나오면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어차피 이때 하는 것도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된다. 이거는 X라고. 이거는 그냥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때 하는 것도 업무 개시 전이고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어쨌든 업무 개시 전 아니냐.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업무 개시전에 한다고 하면 맞지만 등록증 받고 나서 인장 등록해도 된다, 보정 설정해도 된다, 이거는 X라고요. 자, 그 다음에 테마 12번 중개사무소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등기도 원래 우리 등기하려면 대장부터 먼저 만들잖아요. 등기법에서 등기하려면. 그럼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고 등기를 하거든요. 그 건축물 대장이 있고 아직 등기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부터 사야 되죠. 중개업하려면. 남은 건물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배차 계약서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 많은 실장하고 자격증 없는 실장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동업하면 돼요. 그럼 실장이 임차인이라도 된다고요? 그럼 서류 제출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는 개업공개사가 그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사용대차 계약서를 적으면 돼요. 임차인하고 다시 사용대차 계약서를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고요. 꼭 임차인일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등록할 사람이 개업공개사가 임차인일 필요는 없다고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이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건생 이어야 됩니다. 5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위법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은 불가합니다. 등록.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지금 현재 1층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옥탑방에 불법으로 증축을 했어요. 건물주가. 그러면 인허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개업 하고 있는데도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인수받아가 들어가려고 하면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곧 합격하면 개업하기 전에 그 번지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등록관청에 여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됩니까? 물어보고 권리금 주고 계약하라고요. 뭐 권리금부터 다 주고 임대차 계약했다 나중에 깰려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특이하게 만약에 개업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되면 계약금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걸 적으면 되긴 한데 그래도 미리 꼭 좀 물어보세요. 한번 등록관청에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다 알려주더라고. 번지수만 말해주면 중개사무소 된다 안 된다 다 말해줘요. 그 지금 현재 중개업소가 있는데도 새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왜? 불법 건축물이 돼버렸으면 정축을 했으면 위반 건축물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지켜버리면 등록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6번 위 5번에서 건축물을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경우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물 대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출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입니다. 주된 사무소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를 제외한 사무소, 법인인 경우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라는 것은 지사, 지점 개념이죠.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도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고용하면 분사무소 둘 수 있다. X죠. 분사무소, 지사, 지점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지사, 지점은 법인, 회사만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은 안 된다.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는 공동사무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은 사무소는 한 군데서 같이 쓴다는 뜻이지 사무소를 2개, 3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공동으로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공동사무소란 인터넷에도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도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이 달라도 서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가능할 수 있어요. 즉 이전하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따로따로 두고 관할구역 밖에 사무소 두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다는 뜻이 아니죠. 이전 신고해가지고
하나의 사무소에서 같이 쓸 수 있다는 뜻이라고요.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2명 이상이 같이 쓰고 있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해도 나머지는 계속 업무할 수 있죠. 처음에 3명이 같이 업무하다가 나머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해도 업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테마 14 이중등록 등의 금지입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이 있는데요. 임시중개시설물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똑같다고 임시중개시설물이나 이중사무소나.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은, 이중직업이라는 말은 보통 겸업이라고 많이 사용하죠. 겸업, 겸용 가능합니다. 겸용도, 겸용 같이 쓰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중직업, 이중사용은 가능합니다. 이중등록이라는 말은 등록을 2번 하는 것을 이중등록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잖아요. 그럼 다음 달 10일 이후에 이중등록이 되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반려합니다. 다음 달 11일 되기 전에 하면 물론 이중등록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내 맘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이중소속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2군데 사무소에 동시에 근무하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알바로 파트타임으로 오전은 A 사무소에 근무하고 오후는 B 사무소 근무하고 이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근데 뭐 꼭 하려고 맘먹으면 그런 식으로 오전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해서 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중 동시에 2군데 같은 날 같은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왜 그러면 이게 안 된다 해놨냐면 선언적인 이걸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법에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1번, 2번은. 근데 이중사무소, 이중소속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중사무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는 거 봤어요. 예를 들면 부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 중개사무소가 있고 남편은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만 그려놨더라고. 중개사무소라고는 안 적어놓고. 중개사무소라고 적어놓으면 이중사무소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임대문의만 적어놨어요. 그 중개사무소라고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걸 중개를 막상 해보니 실제 한다면 그건 중개사무소나 마찬가지잖아. 간판을 안 달아놔도. 그럼 이중사무소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분은 연락 오니까 저기 아파트 다니는 그 중개사무소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한테 다 보내. 그냥 자기는 맨날 놀러 다니고 그 이중사무소 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놀러 다니고 안 도와주냐 제가 물으니까 부인이 제발 좀 나가서 기어 들어오지 말라고 했대요. 왜냐면 들어오면 옆에서 자꾸 잔소리만 하니까 남자 손님 와서 사장님 하고 이렇게 커피 타주고 하는데 저 인간이 집구석에서는 안 그러더만 밖에 나가서만 딴 남자한테만 잘해주네.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니까 아예 뭐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놀러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인데 이중등록을 하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소속, 이중소속에도 절대적 취소입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이중등록이라는 말은 쓰지 않죠. 왜냐하면 등록이란 이중등록이면 일단 한 번 등록된 사람이 2번, 3번 하는 게 이중등록인데 한 번 등록되면 개업공개사거든요.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중등록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격정지고요.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를 개업공개사가 하게 되면은 임의적 취소 사유고, 그 다음에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 똑같습니다.
계약서도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게 되면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은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이중직업을 가져도 적법입니다. 법인이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임의적 취소사유입니다. 임의적 취소사유.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라고요. 6가지는 해도 되죠. 주택, 상가, 분양대행, 이삿짐 센터 할선,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이런 건 해도 되잖아요. 임대관리, 주택, 상가, 임대관리 해도 되고 그 외에 6가지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도 징역벌금 대상은 아니다. 예, 시험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출제됩니다. 최소한 1개, 200개 지문 중에서 1개 지문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의 효력입니다.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은 무등록이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이 있고요.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 후발적 무등록이 있는데 후발적 무등록은 뭐가 있느냐 하면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이게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원래 개업공개사였는데 후발적 무등록이나 태생적 무등록이나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합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무등록이 있는데 무등록업자가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켰다 하더라도 소개시켰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효력은 있다. 다만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자라는 건 직업으로 한다 이 말이죠. 업이라는 말이.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고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받아도 된다. 업자는 안 된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중개보수 청구권이 없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으면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 보수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무등록업자는. 그러나 업자가 아닌 경우,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다가 이웃집 사람 한 건 중개하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 개공 등,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5번 있습니다. 첫 번째 법 제10조 개공 등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법 제12조 개공 등의 이중소속 금지, 그 다음에 법 제29조 개공 등의 비밀준수 의무, 그 다음에 법 제33조 개공 등의 금지 행위, 그 다음에 개공 등의 거래 사고 예방교육, 예방교육 대상, 이 5가지는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은 소속공개사,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모두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공 등에 해당되는 건지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건지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공 등이 있고 그럼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게 법 제29조 1항에 보면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된다.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실무교육. 실무교육 미리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도 소공 플러스 개공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개공 플러스 소공만 한다. 물론 소공은 모든 소속공개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죠. 소공 플러스 개공, 그 다음에 개공만 해당되는 것. 개공만 해당되는 게 개시의무, 자격증 등의 개시의무, 그 다음에 보존의무, 보존의무, 보정설정의무, 개업공개사만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만 해야 되고, 이거는 물론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입니다. 근데 이 네 개는 개공에게만 의무가 있는데 소공도 할 수는 있죠. 소속공개사도 할 수 있다. 소공도 할 수 있다. 소공도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소공입니다. 소속공개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래가격 신고는 신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출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따라서 실거래가격 신고를 소속공개사가 제출 대행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에 소속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까 안 합니까? 제출할 때는, 소속공개사가 제출할 때는 제출하는 경우도 안 합니다. 작성을 했으면 거기 서명 또는 날인할 텐데 작성은 안 했잖아요. 제출만 신부로만 하는 거예요. 제출 다 적어놓은 거.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을 하고요.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외에 모든 서류에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개업공개사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자, 그러면 그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부모 동의받아도 혼인을 해도 안 된다.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는 없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4월 달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바뀌었습니다. 민법에서는 5년 전에 이미 바뀌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4월 달에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결격사유고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건 재판 절차예요. 재판에 보면은 판결, 명령, 결정, 심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벗어나는 거지 시험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벗어난다 하면 X죠.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파산 선고받은 자는 법원의
복권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그래서 뭐 채무 회생 신청하고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결격 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결격 사유고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복권 되었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뭐 복권이 거의 법정 복권 있는데 법정 복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 원래 10년 넘으면 복권 시켜 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으니까 어쨌든 복권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파산 선고 받으면. 또 파산 선고라는 말이 있어야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빚 안 갚았다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신용불량자 됐다고 결격 사유 되는 거 아니죠? 무조건 파산 선고 받아야 되고 벗어나려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그래서 만기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되면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무기수는 가석방되고 나면 10년이 지나면 잔형기를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아직 무기수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기징역은 기간이 없잖아요. 잔형기라는 게 없잖아요. 기간이 무기니까. 그래서 가석방되고 10년이 지나면 잔형기를 경과한 것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무기수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야 돼? 13년 지나야 되겠죠. 가석방되고 나서 보조원 취직하려면 그 끝이에요.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끝. 그래서 보조원 되는데도 13년 지나야 되니까 무기징역 받으면. 자, 그 다음에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집행면제.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특별사면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모두 3년 지나야 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결격사유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결격사유 아니죠? 공소라는 말하고 기소라는 말하고 재판 회부 같은 말입니다.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즉 공소되기 전에 즉 기소되기 전에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또 이 공소시효가 지났으면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도 결격사유 아니고 공소시효 지나도 결격사유 아니다. 재짓고 오랜 기간 동안 이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 제마다 다 다르잖아요. 공소시효 완성되면 잡혀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죠. 결격사유에서. 일반 사면 되는 순간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 주의해야 되겠죠.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요.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 완성은 아예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결격사유. 법 10조 결격사유는 지금 해마다 25년 동안 계속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하면 뒤에 있는 3년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집행유예만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근데 뒤에 가면 포상금 받는 거는 신고했을 때 포상금은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되죠? 포상금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포상금 받습니다. 재판에만 회부하면 포상금 다 받는다고요? 그러나 결격사유는 아니다.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으면 결격사유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이다 아니다?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 징역, 금고 이런 거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결격사유라고요. 벌금만 2법이에요. 벌금만 2법.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에 집행유예 받아도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인데 그 밑에 중요합니다. 이게 예외. 양가로 8번.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다만 사망, 해산, 죽었어요. 죽으면 등록 취소해야 돼요. 3년 지나면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이다. 영원히 못 벗어나죠? 죽으면. 그 다음에 결격 사유로 인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 예를 들면 파산 선고 받아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으면 복권이 돼야 된다고 3년 지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8번 밑에 있는 거 세 가지.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뒀다면 3년 안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그럼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을 해도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결격 사유다. 그 다음에 10번 업무정지 기간 중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메모하십시오.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11번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아야 됩니다. 선고 이후에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만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나머지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12번에 보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단 그 임원을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하면 결격 사유 아니고, 그 다음에 고용인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 밑에 모든 결격 사유가 절대적 취소 사유는 아니다. 옵니다. 오. 그 뭐냐면 모든 5가지는 아닙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양가로 1번에 있는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양가로 7번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양가로 8번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이 5개는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요. 즉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 사유인데 업무만 안 하면 등록 취소는 안 되잖아요. 미성년자는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아니라고요.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모든 결격 사유가 절대적 취소 사유는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즉 미성년자는 등록을 못했잖아요. 등록도 못했으니까 등록 취소 당연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거는, 신선한 거는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때까지 학원 다녔으면 몇 번 들어본 거예요. 다 들어본 게 중요한 거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것만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 취소 처분은 3년간 결격 사유가 아니다. 예, 맞아요.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간 아니라고. 다시 결격 사유만 해소하면 된다고요. 파산 선고 받았으면 복권만 되면 되고,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으면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3년 안 지나도. 자, 그 밑에 표에 보면 이때까지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특히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자, 그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2018 2018년 만약에
9월 1일 날 9월 2일 날 할까요? 9월 2일 날 위반,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을 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다. 그로 인해서 2018년 11월 2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 당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 당해도 이 A 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 안 했죠. 업무정지 처분할 때는 근무를 해도 아까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라고 했죠. 사유 위반할 때는 근무 안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6개월 당하면 A 임원은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그만두고 자기 이름으로 그냥 개인 이름으로 개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는 근무를 했지만 위반행위 당시 그 사유 발생 당시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테마 17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